자, 봅시다. 오늘 페이지는 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아마 소설을 안 봤을 거라서요. 여기까지 보고요. 혹시 2학년 저기 뭐냐 문학 선생님 알아? 몰라? 아니야? 다른 쌤인 거 확정이야? 오케이 알겠어. 큰일 났네. 그럼 그 선생님이 1학년 하시겠네? 아 1학년 하시는 것도 확정이야? 1학년 1반 담임 아 그 선생님이? 오케이 그럼 그건 확정. 다행이다.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전보다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네요. 좀 더 늘어나고 시험 문제는 안 해야게 나오진 않겠네요. 봅시다. 일단 86페이지 어서 얼른 86페이지입니다. 볼게요. 자, 이 도도한 생활은요, 아마 모의고사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뭐 봤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현대소설이고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막 발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마 2000년대 말판 2010년대 그때쯤에 이제 발표된 소설일 거야. 자, 그래서 요 도도하다라고 하는 게 중의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도도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니 사람이 진짜 도도하네 라고 할 때 얘기하는 어떤 좀 약간 잘난 체하는 의미 있죠. 좀 약간 거만한 거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음계 가장 낮은 이 도잖아.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할 때, 도라미파솔라시라고 할 때 도가 이제 음계의 가장 낮은 음을 이제 뜻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감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집에 피아노가 있다 손. 집에 너는 당연히 있고 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 피아노 언제부터 있었어 집에?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어? 어때요? 저 여기 이사 오고 그러니까 초1 때부터. 초1 때부터? 그러면 그 피아노를 들인 목적이 혹시 본인이 이제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이제 피아노를 좀 가르치고 치게 하기 위함이었어? 아이들 그러면 부모님의 목적이었어? 아 저기 누나. 누나. 치게 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식들을 치게 하려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 있죠. 이 인물의 나이가 아마 나랑 비슷한 연배일 거야.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요 이제 딱 보통의 어떤 중산층 가정 있죠. 그게요 뭔가 딱 교과서처럼 비슷했습니다. 일단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가. 그러면 거실이나 이런데 피아노가 딱 놔져 있어요. TV가 이렇게 있고요. 뭐 전축이나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것들 좀 놔져 있고요. 그러니까 TV 좀 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집안, 뭐 요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안에 피아노가 있냐 없냐.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집안에 피아노가 있냐 없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거야. 그냥 집안에 치는 사람이 있냐 없냐, 뭐 누가 학원을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이런 의미였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피아노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왜 다녔는지 사실 난 잘 모르겠어. 난 피아노 학원 다녔거든요.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나도 어렸을 때 뭐 학원을 그러니까 막 안 다닌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 학원이 너무 이제 당연한 거고, 지금은 사실 학원을 안 다니면 어릴 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때 있죠.
보통 어디를 많이 다니냐면 태권도, 뭐 합기도, 뭐 이런 이제 운동 관련되어 있는 수영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이라든지. 근데 수영은 좀 빼. 이제 태권도나 아니면 이제 그 도장이 있는 곳 있죠. 그런 데를 보통 이제 많이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이 요즘 시대는 사실 뭐냐면요. 부모님이 보통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나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봐줄 공간이나 기관이 없어서 이제 그럴 때 할머니 손에 맡기기도 좀 그럴 때 이제 태권도 보내놓으면 태권도 끝나고 나서도 한 몇 시간 이렇게 도장이 있어도 상관없거든. 맞죠? 그래서 이제 약간 요즘은 그런 태권도나 이런 데가 보육기관의 어떤 역할로도 좀 합니다. 그 피아노하고 음악하고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좀 늦게 오신다 싶으면 한두 시간 좀 더 거기서 놀게 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제 이 그 학생이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됐나? 이제 수영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음악학원 다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좀 이제 살게 되는 집안, 엄청 잘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못 먹고 사는 집안은 아닌 그런 어떤 이 중산층 가정이었던 표본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부모님도요, 이제 이 좀 도도한 삶을 살고 싶어서 피아노를 집에다 드리는 거야. 좀 무리해가지고. 그 심지어 이제 집안에 딸이 둘인데 딸 둘도 이제 뭔가 취미로 이제 피아노도 좀 치고 피아노 학원도 좀 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앞에서 야 피아노 연주 한번 해봐봐, 막 이제 피아노 연주도 좀 해보고. 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집안에 어른들 오면 일단 내가 이제 피아노 연주도 좀 해하고 막 어른들 박수 치고. 이런 게 뭔가 어떤 행복한 가정이었던 되게 고정관념적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요, 그 정도의 집안은 좀 아니야. 그런데 좀 도도한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집안에 무리하게 이제 피아노를 들여놓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네 집안은요, 원래 나중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기 만두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만두 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면 만두 가게가 있고 가게 뒤에 딸린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거든. 근데 집에 더 이상 도울 물건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피아노를 만두 가게 그 손님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피아노를 냅뒀어요. 내가 피아노를 치려면 손님들이 있는 데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좀 뭔가 약간 완전히 도도해지기는 애매한, 그러니까 도도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이제 가정의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피아노만큼은 잃기 싫은 거예요. 피아노만큼은 팔기가 싫은 거야. 그게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지. 그래서 요 두 딸이요, 이제 대학에 가야 돼서 둘 다 서울로 자취를 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서울로 자취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꼭 피아노만은 절대 팔지 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딸이 하는 수 없이 피아노를 들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갔는데 서울은 아무래도 집값도 더 비싸고 방값도 더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지하방 생활을 두 자매가 하게 돼요. 근데 그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우겨가지고 그 반지하방에서 피아노랑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조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생략이 되어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피아노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반지하 방에서 살게 되는 모습부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반지하 새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집주인은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조그마한 집에 피아노를 뭐하러 들이나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거 연주할 거냐고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동생이거든.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연주할 일 없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한 번도 연주 안 할 거다. 그럼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연주도 안 하는 걸 여기 왜 넣지?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나는 어떻게든 낑낑거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반지하방으로 피아노를 들고 들어갑니다. 자,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요. 나는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 그래서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타자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피아노를 도도하게 쳤던 그 손으로 피아노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치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이 골방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타자만 하루 종일 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자, 그런 상황이고요. 언니는 편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뭔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대학의 낭만을 즐기고 20대 초반의 어떤 이 즐거움을 즐기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자, 볼게요. 자, 초여름이었습니다.
이 딱은 비가 오다가 그쳤고요. 다시 내렸답니다. 창밖 보도 위의 빗방울들이 수많은 원을 그리며 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떠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절은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대요. 비가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라는 의미가 문장이 왜 나오는 거야? 이 지금 우리 자매가 반지하방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빗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바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집 천장 쪽에서 들리는 거야. 반지하방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땅에서 내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입안에 건포도를 털어넣으며 창밖을 봤답니다. 이거 건포도가 여기서 왜 좀 나오는 거냐면 봐봐. 반지하방은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나도 안 살아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반지하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기가 잘 안 돼. 그리고 습기가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맨날 눅눅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살아봤지만 이제 반지하방을 이제 실제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혹시 물 먹는 하마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그 장롱 속에 넣는 거 그거를요 방에 한 10개쯤 갖다 놔야 돼요. 습기 먹는 거를. 습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포도는요 포도를 바짝 말린 거잖아. 그래서 이 주인공 입장에서 건포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강한 햇살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재료입니다. 그 물건이야, 식품이야. 그러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랑 이 건포도랑 되게 대비되는 거야. 얘는 습기 하나 없이 빼짝 말라 있잖아. 근데 나는 맨날 습기 눅눅한 방에 있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건포도를 털어넣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건포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어요. 그걸 먹으면 왠지 까맣게 쫄아붙은 캘리포니아 햇살을 씹어먹는 기분이었답니다. 이게 내 삶이랑 좀 반대되는 거야.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 반지하방에 살아서. 언니는 번화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대 보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언니는 새벽마다 어깨에 쌀포대만한 졸음을 이고 학원에 갔고요. 주말이면 다리 사이에 그 포대를 끼고 한없이 깊은 잠을 잤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언니는 종종 옛 애인과 통화를 했대요. 그는 훌쩍이며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는 모양이었답니다. 이 딱은 비가 오다 그쳤고요. 다시 내렸어요. 나는 TV 앞에 앉아서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답니다. 언니가 집을 비우면 청소를 하고 손쉬운 반찬을 만들고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합성 세제로 빨래를 했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때가속 비트 있죠. 그거 이게 광고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말리고 나면 마치 이걸로 빨래를 하고 나면 마치 이제 그 햇볕에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방에는 햇볕이 안 들어오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책 방금 사온다고 무슨 거지? 아니. 맞아. 아니에요. 빨리. 네. 페이지 86페이지. 자, TV에서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왔대요. 나는 플라스틱 통에 든 가습기 제거제를 습기 제거제를 싱크대 안쪽과 옷장, 신발장에 넣어뒀답니다.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곧 뭐가 찾아올 거냐면 장마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사실 반지하방이 잘 없어요. 근데 서울에는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건물로 여전히 이제 거기에서 숙박이 아직 임대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월세 받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씩 그 서울에 장마철에 비 진짜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이제 수해에 있는 사람들 가끔씩 나오잖아, 맞죠? 그게 반지하 살고 있다가 이제 물 다 새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막 집 다 잠기고 막 이런 거, 맞죠? 자, 그래서 장마가 곧 시작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이제 온 천지 다 눅눅해질 거니까 이제 습기 제거제나 이런 거 집에 곳곳에 놔두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알바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번도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맞지? 자, 다음 88페이지.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답니다. 이제 내가 딱 학교에 가야 되는 이제 한 20살의 나이인 거예요. 언니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많고. 자, 그래서 나는 어서 빨리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피로감이 든다, 긴장감이 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써요. 부정적인 메시지로 써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그런데 이 주인공은 지금 자기가 그걸 느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못 만난 거야. 그냥 뭐만 하고 있어.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타자만 치고 있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빨리 대학교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인간관계로 오는 피로나 긴장을 오히려 느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긴장된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면서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싶었던 거야. 자,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밥통을 헐뜯고 싶진 않았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대요.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반하다 죽을 순 없다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가끔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나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서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교재만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건포도를 오물거리며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라고 안도했대요.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이게 지금 빨리 막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은 그걸 본인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소소한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도 다음에 레가 오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랑 연관되는 거야? 제목이랑 연관되는 겁니다.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이랑. 도라는 음계 뒤에는 레라는 음계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가을이 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시절이고요. 가을은 이제 뭐야? 뭔가 막 햇빛이 막 잘 드는 눅눅하지 않은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답니다. 자, 그 다음 방안은 눅눅했대요. 자판을 치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온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벽지 위로는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고요. 자,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답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흰 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가 있고 그 피아노 뒤에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벽 뒤에 피어오른 곰팡이의 모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너무 습기가 심하니까.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도한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물건이죠. 지금 이 주인공한테 남아있는. 집안은 완전 폭삭 망했기 때문에 만두 가기도 못할 정도로 집안은 완전 폭삭 망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피아노를 처분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가져왔는데 이 피아노마저 습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니까 계속 썩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몇 번 많은 걸로 닦아내봤지만 소용없었대요.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서 피아노 뒷면에 덧대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종이로 이제 습기 좀 먹으려고. 자, 그러다가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답니다. 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무슨 약속을 했어? 피아노는 한 번도 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렇죠?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답니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그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대요. 손 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졌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대요. 곧 88개의 깨끗한 피아노 건반이 눈에 들어갔답니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대요.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답니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지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대요.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답니다.
밖에선 공사음이 들려왔대요. 잘 보세요. 자, 이 공사음은 뭐 때문에 들리는 거냐면 바깥에 집주인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서 공사음이 들리는 것 들려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임대인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기는 월세를 내고 집주인의 방에 이제 빌려 들어온 거라면 저 사람들은 집주인이니까 자기 집에서 아무리 공사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공사 소음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뭐라 할 수 없어. 맞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 피아노를 한 번만이라도 치면 어떻게 되겠어? 와가지고 피아노 치지 말라고 소음 난다고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 저 집주인네 집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은요,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 우리 집에서 내는 소음은 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밖에서 공사음이 들려왔는데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답니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대요.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자, 나는 용기 내서 손가락에 힘을 주고 피아노를 칩니다. 자, 다음 도를 쳤대요. 자,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대요. 가슴속 어떤 것이 10개 출렁여서 사그라드는 기분이었답니다. 자,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대요.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고 눈을 감았답니다. 밖에서 갑자기 뭐가 들리느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4번이었대요.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답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대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답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전형적인 어떤 그 옛날 하숙집 같은 느낌인데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주인집이 있어. 주인집이 막 1층일 때도 있고 2층일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 주인집이 있으면 주인집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무슨 창고 같은 반지하방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피아노를 도 한 번 딱 굴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주인집 식구들이 4명이 다 와가지고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바로 얘기하는 거야. 피아노 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천진하게 말합니다.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친 것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답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아는 원래 그렇다 라고 하면서 곰팡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자기는 회피해. 그러고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지아는 원래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집주인의 어떤 당시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자,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대요. 그런 뒤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답니다. 휴대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대요. 1번은 도, 2번을 내, 높은 음은 별표나 0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 버튼식 핸드폰을 써본 적이 있어요? 아기 때 좀 써봤으려나? 버튼식 핸드폰 써본 적 있어? 뚝뚝 이게 눌러야지 소리 나는 거, 터치 말고. 그걸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막 이런 거 연주하는 핸드폰 게임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은 번호마다 이제 소리가 있잖아, 그쵸? 그게 아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이제 뭐 음을 뭐 절대음감인 사람은 그걸로 막 이제 연주도 할 수 있고 아마 막 그럴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핸드폰 열어가지고 핸드폰 열어서 핸드폰을 번호 누르면서 이제 그걸로 노래를 좀 연주해 보는 겁니다. 피아노 연주하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피아노를 쳐보고 싶은 거야. 근데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떠듬떠듬 버튼을 눌러가지고 미, 솔, 미, 레도, 시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쳐보는 거야. 원래 그렇다라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집의 태도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낀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것만 있어. 맞죠? 근데 주인집 입장에서는 소리 막 자기 마음대로 다 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에 대한 불만 얘기하면 원래 그렇다고 얘기해. 맞죠? 자, 다음.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집에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냐면요. 장맛비가 내리면서 물이 새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대요. 벌써 퇴근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한 모양이었답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밤을 새울 터였대요. 나는 만두라면을 먹으면서 연속극을 보고 있었답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대요. 왜? 밖에 빗소리가 너무 커서.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답니다. 한참 손바닥을 들어가다 본 후에야 그게 빗물이라는 걸 알았대요. 물이 이미 새고 있어가지고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거야.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답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대요.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답니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답니다. 자, 지금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쵸? 자,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엇에 대한 비유인 거야? 나의 현실과 관련된 비유죠. 자,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대요. 왜? 언니는 벌써 이 집에서 몇 년 살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물 새는 건 그냥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반지하집은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 새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이렇게 바가지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나는 살면서 집에 물이 셀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반지하집을 처음 살아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당황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하는데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비 새는데 뭐. 맞죠?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걸레로 닦아내면 된다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대요.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답니다. 자, 현관화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에 넣고 컴퓨터와 TV 등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았대요. 자, 피아노 주위에는 많은 수건 몇 장을 단단히 둘러 놓았답니다. 방바닥에 고인 물은 걸레로 훔쳐내면 될 일이었대요. 나는 걸레로 바닥을 닦은 뒤 세숫대야에 물을 짜내고 훔쳐내는 일을 반복했답니다. 그 물 새는 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게 계속 물이 이제 고일 거 아니야, 바닥에. 그러면 걸레로 훔쳐가지고 짜고, 걸레로 훔쳐서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 빼는 거야. 그래서 바가지 다 차면 어떻게? 화장실에 버리고 다시 또 닦고 물 짜고 닦고 물 짜고,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지, 비가 그칠 때까지. 그렇죠? 자, 구조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없앴대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언니 말대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조금쯤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대요. 그 과거에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해결해 줬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나도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답니다. 한바탕 집안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대요. 그리고 상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답니다. 조금 전 물기를 닦아낸 곳에 다시 빗물이 고여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비가 현재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이었대요. 나는 하얗게 치면서 언니에게 전화했답니다. 야, 언니, 야, 왜? 그러니까 비 와. 아까도 말했잖아. 근데 자꾸 와. 언제 올 건데? 라고 했더니 언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곧 가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대요. 물은 발등까지 차올랐답니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야.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돌씨 냄새가 났대요. 주인집에 도움을 청할까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답니다.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됐대요. 우선 컴퓨터 전선을 한 대 묶어서 서랍장 위에 올려뒀답니다. 그리고 쓰레바지를 이용해서 빗물을 퍼내기 시작했대요. 물은 계단과 창문을 타고 자꾸자꾸 들어왔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설상가상.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가 물을 퍼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요. 근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돈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한테 돈 빌려달라고. 자, 그래서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제 돈 좀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술 취한 언니의 전 남친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 이제 물은 차오르고 있고 피아노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자, 피아노 의자에 그 술 취한 눈 언니의 전남친을 여기에다 눕혀놓고 나는 혼자 계속 다시 물 퍼내고 있는 거야. 상황이 좀 웃기죠? 자,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대요. 되게 많이 차 있다, 그쵸?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대로 두다가는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했대요.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가 한 대 부르릉 가슴을 긁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자,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이 만두를 비유하는 표현에서 넣은 이유는 본인의 어린 시절에 집이 이제 만두 가게를 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대요. 자,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귿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뭐냐면 이 나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반지 합방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아버지 전화 받는 거,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활자 교재 만들 때 활자 쳤던 거. 그 다음에 언니가 만든 영어 교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르바이트 했던 여름 내내. 맞죠? 자,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대요. 툭툭 터져버렸답니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대요.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답니다. 지금 이 나의 상황이랑 굉장히 대조됩니다. 맞죠? 자,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보았대요.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답니다. 자, 도는 긴 소리를 내면서 방 안을 날아다녔대요.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역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지금 언니의 전남친은 그냥 피아노 의자에서 계속 자고 있어.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자, 여기서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야. 절망적 현실이죠. 혼자 힘으로 다 벗어나기 힘든 아주 절망적인 현실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신적으로 도피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는 거야? 피아노 연주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 소설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 방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삶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도도하게 살아가는 삶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거만하게 좀 있어 보이는 삶, 도도한 삶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런 절망적 현실 역시 뭐야? 굉장히 밑바닥의 삶이잖아. 맞죠? 그래서 도라는 음계가 가장 낮은 음계인 것처럼 가장 낮은 삶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소설에서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이 중의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하나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묵묵했대요. 쭉 치고요. 자, 물에 잠긴 페달에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새어나왔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페달을 밟으면 공기방울이 막 올라온다. 지금 물이 이만큼까지 차 있으니까.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가 사라졌대요. 사내의 몸에선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답니다. 자,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기를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절망적인 어떤 삶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자,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답니다. 이게 언니 전 남친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뭐 요때쯤 될 겁니다. 그때 시대에 굉장히 어떤 도시로 올라와서 상경에서 도시의 삶을 이제 꿈꾸고 있지만 이제 삶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이제 당시에 왜 여러분들 그 IMF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겪어보지 못했다, 그쵸? 근데 나도 사실은 너무 어릴 때라 가지고 기억은 안 나. 근데 이제 나도 어린 시절에 이제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제 우리 집도 비슷하게 이제 IMF 이후로 가세가 이렇게 확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집안에 있는 거 다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내 기억은 피아노가 있었던 시절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서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해. 근데 이제 아마 이거 황토색, 아까 요런 색깔 비슷했을 거야. 피아노가 이렇게 있었고 어느 순간 이제 집안 살림이 하나씩 파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뭔가 내 기억에 이제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0년대 당시에 굉장히 어떤 좀 절망적이었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넘어갑시다. 이 소설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들 막 어렵진 않고요. 대체로 어떤 것들 물어볼 거냐면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여기 비유적 표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적 표현이 이 나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나중에 그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 한번 싹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3단원으로 넘어가서 오늘 좀 뭐 할 거냐면 요 256페이지 동동 해볼 겁니다. 저기 뭐냐, 여러분들 이번에 하게 되시는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은 어차피 작년에 계셨고 다른 한 분도 원래 계시던 분이야? 새로 오신 거야? 그건 몰라? 아직 누가 하실지 몰라? 네. 왜 얘기하냐면 재작년 기준으로, 작년 말고 재작년 2학년 시험 범위에 요거 동동이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학년부터 지금까지 국어 시간에 오면서 고려가요를 안 배웠어. 교과서에 고려가요가 없었거든. 그래서 무조건 할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딥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그 표현적으로 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많고 이제 좀 해석이 불분명한 것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대가요 했습니다. 공무도화가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제가야산 독서당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가요였죠. 자, 그 다음에 향가 했습니다. 향가는 뭐 제망매가 때도 했으니까 잘 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향가 때까지가 한 신라시대, 한 통일신라 때까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고려가요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요 특징이 일단 첫 번째 이제 민중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민중의 노래였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문자가 한자밖에 없었는데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민중의 노래로서 불리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서 내려와요. 구전되고 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고려 역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혹시? 대략 500년 될 겁니다. 500년. 그러면 고려 초기 때 불렀던 노래가 기록되려면 몇 년 동안 불려야 돼? 500년 동안 불려야지 기록이 남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우게 되는 고려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고려 사회에서 진짜 완전 초메가 히트곡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불려오던 노래였던 거야.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훨씬 더 많았을 거야. 근데 기록이 될 수 없어서 이제 사라졌던 것들이 많았겠지.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고요. 그 기록된 이후부터는 몇몇 개의 노래들은 뭐로도 쓰였냐면 일부는 궁중가요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궁중가요로 사용되었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노래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 동동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사랑노래야. 사랑노래인데 지금 1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님한테 바치고, 근데 여기 있는 님이 임금이야. 임금에게 바치고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노래 전체가 사랑노래고 뭐 이제 내가 여기 지금 보면 뭔 내용이냐면 그냥 님이 날 버려서 슬프다. 님
내 님 개 잘생겼다 약간 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임금님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죠? 그래서 요런 이 서사 부분 요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마 실제로 고려 당시에 불릴 때는 없었을 거야. 조선시대 들어오고 한글이 창제되고 난 뒤후에 기록이 되고 나서 이 저기 뭐냐 궁중가요로 쓰일 때 그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궁중가요로 쓰였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조는 몇 음보야? 4음보였다. 그쵸?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라고 하면서 딱 그 이제 4음보로 구성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요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민요적인 율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우리가 민요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리랑 생각해 보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3음보거든. 그렇죠? 그래서 3음보는 기본적으로 좀 노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노래야. 고려 가요기 때문에. 맞죠?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후렴구의 사용입니다. 자, 후렴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이런 것들이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렴구는요. 특징이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반복돼야 돼. 그게 후렴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본사에 정월 날인 물은 아으 어저독저 하는데 라고 할 때 요 아으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음구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는 똑같은 위치에서 반복 안 되거든. 어떤 연애는 있고 어떤 연애는 없어.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음보 맞출 때 그냥 이제 흥을 맞출 때 딱 필요할 때만 넣는 거야. 어떨 때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 들어가. 그런데 지금 아으 동동다리라고 해서 요 한 문장, 한 행 자체가 매 연마다 똑같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렴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후렴구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분연체라고 하는데 연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연체가 나왔다. 후렴구가 사용된 게 고려시대가 처음이다. 고려가요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봐. 향가는 구분이 있어 없어? 연구분이 있어 없어? 향가는 우리가 흔히 기서결의 구조로 나눈다고 하잖아. 제막내가 생각해보면 맞죠? 기서결의 구조로 나누는데 향가가 기서결의 구조로 나뉘는 건 형태적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작년에 나랑 수업했던 학생들은 내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형태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향가를 사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향가가요 기서결의 구조인데 이거 문단이랑 안 띄워져 있어. 그냥 세로로 쭉 일자로 쓰여 있거든. 그게 뭐냐면 띄워지는 거 없이 형태적으로 띄워지는 거 없이 내용상으로 읽다 보니까 세 개로 끊기는 거야. 기서결의 구조는. 그래서 연 구분이 없었습니다. 향가 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요로 들어오면서 연의 구분이 생긴 거야. 알겠죠? 왜? 후렴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딱 후렴구 기준으로 딱딱딱 끊을 수가 있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또 한 세 가지 좀 적어보면요. 후렴구는 일단 첫 번째, 반복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운율을 형성하겠지. 적어보세요. 운율을 형성하겠지. 두 번째,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형태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위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저기 나왔던 분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연 구분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이 동동은요, 왜 동동이냐면 아무 뜻 없습니다. 그냥 요 후렴구에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동동이야. 알겠죠? 자, 그럼 아으 동동다리 할 때 그 동동이 뭔 소린데? 라고 하면은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악기 소리야. 자, 다음 적으세요. 자, 이 동동은요, 우리가 무슨 형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령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령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원령체가 뭔데? 라고 하면은 월이 뭐냐면 그냥 1월, 2월, 3월, 4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그 월마다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령체라고 합니다. 원령체가 다 동동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꽤 있어요.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월 정월 대보름 때는 그 다음에 뭐 3월 뭐 어쩔 때는 그 다음에 5월 단오날에는 그 다음에 6월 유두일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동동도 원령체에 해당하고요. 얘는 진짜 그래서 1년 12달이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총 내용이 12연입니다. 12개. 알겠죠? 연 구분이.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이 동동의 특징인데 잘 보세요. 얘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지은 사람 없어요. 왜? 이거 구전되었던 거잖아. 맞죠? 근데 아까 연 몇 개라고 했어? 연 12개라고 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연이 12개인데 구전되면 중간에 와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자, 그래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요, 화자가 하는 말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거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거의 조울증 환자야. 좋았다가 울었다, 좋았다가 울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서사 부분은 얘기했고요. 자, 이제 본사 1월부터 한번 볼게. 1월에 뭐 있어? 정월 대보름.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봐봐봐. 고려가요부터는 뭐로 기록됐다고 했어? 훈민정음으로 기록됐다 했지.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 본문에 풀이가 안 나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죠? 제 막내가가 설마 풀이가 안 나와 있겠어? 그건 아니겠지. 옆에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요 고려가요부터는 요거 보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 지난번에 중세고 개빡세게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봐봐. 정월 시옷 나릿 물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 정월에 내린 물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죠? 자, 정월 1월입니다. 1월에 내리는 물은 아으는 영문이니까 뜻 없어. 어저 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는 이제 우리 온 세상에 원래 세상의 순우리말이 누리죠. 누리. 자, 그래서 누리의 시옷이니까 누리의겠다. 그쵸? 누리의 가운데 나고 태어나고는 몸이 홀로 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열셔. 녀다라는 말이 뭐냐면 살다 또는 지내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1월에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홀로 살아간다.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봐봐. 내가 지금 상황은 님이 있다가 떠나간 상황이야. 맞죠? 그러면 있다 없어진 거야. 둘이었다 하나가 됐다고. 물은요, 1월달이니까 추운 날에는 얼고 따뜻한 날에는 녹겠지. 그럼 얼었다 녹았다 반복 변화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나는 님이 떠나갔는데 왜 안 돌아오냐고, 나 왜 자꾸 혼자냐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물도 얼었다 녹았다 변덕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나는 왜 계속 혼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서는 무슨 정서를 했어?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간다라는 부분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외롭고 쓸쓸한 이유는 뭐야? 님이 날 떠나가서 날 혼자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월에 내리는 이 물과요, 나는 서로 뭐가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비.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왜 맨날 혼자예요? 자, 다음 2월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 2, 3, 4월까지인가 2월 3월까지는 갑자기 뭘 하냐면요. 자신의 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났는지에 대해서. 잘 보세요. 2월 보름에 자, 그 고려 시대는요, 여러분들 불교 사회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음력이죠, 음력. 음력 2월 보름에 연등제를 했습니다. 연등. 이제 절에다가 연등 쫙 달아놓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다호라는 뭐뭐 같구나 이 말이야.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녀다, 그 다음에 다호라 이런 말은 자주 쓰이는 말이야. 자, 그래서 높이 켠 등불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 켠 등불이 뭐랑 같은데? 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높이 켠 등불 같은데 왜 높이 켠 등불 같다고 얘기하냐면 만인, 온 세상 사람들 비추실, 비춰주실,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즈 이러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짓이야, 짓. 뭐뭐 하는 짓.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한 모습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봐. 자, 다시 님의 모습입니다.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실 모습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다, 그러니까 빛이 난다 이 말이죠. 뭐 외모든 성품이든 인품이든 성격이든 자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네, 자랑인데 사실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지금 님이 내 옆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 옆에 없는 님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예찬, 영탄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님의 성품에 대한 예찬이고요. 자, 다음 넘어가면 3월입니다. 자, 3월 나며 개한. 개는 한자로 열개자다, 그렇죠? 열개자. 자, 그래서 핀 만춘이라고 하면은 이제 춘은 사실 봄이잖아, 그치? 근데 춘산이야, 춘산, 만춘산. 그래서 봄산 가득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봄산 가득. 만이 가득 찰 만자거든. 봄산 가득 돌외꽃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뭐냐면 달래꽃, 진달래꽃.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3월 나며 핀 봄산 가득 진달래꽃이요. 봄산 가득 피어있는 진달래꽃이요. 이게 뭔데? 님이야. 달래꽃이 님이야. 그 왜 달래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이 부러워할 짓을,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성품도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난 누군가가 지금 뭐야? 나를 떠나친 거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할 이 모습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2월, 3월은 지금 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 예찬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4월입니다. 4월 아니니죠. 아니이죠. 오실셔. 오시는구나. 꾀꼬리세요. 자, 지금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꾀꼬리가 봄철새거든요. 봄철새. 그래서 봄에 찾아와요. 가을 되면 떠나겠지. 자, 그래서 4월을 잊지 않고 꾀꼬리새가 찾아온 겁니다. 이 얘기 왜 할까? 내 님은 아직 안 왔거든. 꾀꼬리도 오는데 안 오고 뭐 이거야. 자, 그래서 웃음다. 어째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알겠죠? 어찌하여. 자, 녹사님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녹사가 뭐냐면 고려시대 벼슬입니다. 벼슬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화자는 여성이고 님은 남성이라는 게 조금 드러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벼슬 이름인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냐면 님이야, 님. 어째서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4월을 잊지 않고 꾀꼬리 새가 오시는데 어째서 우리 님은 옛날 나를 잊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꾀꼬리랑 그 다음에 녹사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뭐가 돼? 대조가 이루어지지, 대조. 꾀꼬리도 찾아오는데 님은 왜 안 찾아오세요? 옛날을 이렇게 잊고 계십니까? 자, 다음 5월 5일,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데?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데요? 여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그 저기 세시풍수 우리나라에서 24절기 해가지고 음력 5월 5일 뭐 하는 날입니까? 단오 날이죠. 단오. 그렇죠. 그냥 단오 날입니다. 단오 날 뭐 하는데? 그네 타지 뭐. 놀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수린 날이 단오 날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단오 날. 그 익모초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풀을 증내가지고 익모초라고 하는 풀을 증내가지고 먹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단오날 아침에 먹는 요 약은요, 즈문 해를 천년을, 즈문이 천이다, 그쵸? 장존 뭔데? 길 장자에 존은 있을 존자, 그러니까 존재하다 존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천년을 길게 살아가실 이 말입니다.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길게 살아가실 약이라 내가 뭐 한다? 님한테 바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약이 천년을 살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이 약을 드시면서 제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소망, 기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을 준다라는 점에서 정성, 님에 대한 정성, 그다음에 뭐 사랑, 님에게 천년을 장존하실 약을 바친다라는 점에서 님의 장수를 기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바라는 거야. 오래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이 약은 천년을 살 약이니까 님한테 바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6월까지 보고 쉬었다 갑시다. 6월은요, 그 6월, 그 음력 6월 15일도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모르겠네. 단오날을 모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온다, 여러분들. 그 저기 음력 6월 15일은요 유두절이라고 해서요. 요 유두절은 그 이제 저기 개울가 찾아가지고 목욕하고 머리 감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머리를 빗어야 되니까 빗이 필요해. 알겠죠? 자, 잘 보세요. 6월 보름에 별해는 이제 벼랑해. 그럼 얘 기본형이 뭐였겠어? 적지 마세요. 히읗 종성천 이렇게 있었겠지. 요게 이제 벼랑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격 조사에 붙으니까 별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벼랑에 요거는 버려 발효이라고 돼 있는데 버린 이 말입니다. 버려진. 빛 같구나.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이제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의 신세를 얘기하는 거야. 내 신세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유두절 날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거야. 그러면 벼랑에 버려진 빛은 왜 버려져 있는데? 유두절 날 개울가 가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머리 다 빗고 나서 쓸모 없어졌잖아. 어떻게? 벼랑에 버리고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마치 내 신세 같은 거야. 님한테 버려진 내 신세. 알죠? 자, 그래서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잠깐 조금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혹시나 나를 돌아보시면 나는 님을 쫓아갈 거라고요. 이게 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좀 아주 약간의 적극성도 좀 드러납니다. 나한테 돌아보실 님을 내가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네가 내 처지가 님에게 버림받은 처지라는 거. 님한테 버림받았지만 나는 님 쫓아갈 거라고. 마음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쉬고 쉬었다 봅시다.